그죠? 구원학평 대비. 그래서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화장문, 문학, 독서. 일단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요 순서대로죠. 쉬운 것부터. 화장문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문학 풀고 독서 풀고. 이건 어디까지나 3학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 그러냐면 2학년 때까지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 3학년 때 문학이 쉬워져야 하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이 쉽기 때문에 먼저 문학인 거야.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법과 문학이 쉬운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오히려 독서가 쉬워. 그래서 지난주에 예찬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번에는 독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독서에서 점수를 좀 올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뭐 했어? 문학했죠. 그럼 사실 문학이 좀 쉬워져야지. 그런데 문학을 선택하지 않고 독서를 선택했대. 그러면 이 예찬이의 경우는 아직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학의 경우는 배경 지식이 쌓여야 돼. 문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문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있어야 문학이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그리고 문학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내년에 EBS를 공부를 하더라도 올해 공부했던 것 혹은 1학년 때 공부했던 것 혹은 학평에서 봤던 것 우리가 과제물에서 봤던 그런 작품들이 EBS에 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 EBS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좀 지랄 같았어. 왜냐면 그 당시에 수능은 처음 보는 작품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EBS 문제들을 보면 나도 처음 보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의 작품들인 거지. 그리고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것들. 여기서 말하는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논문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작품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공신력 있게 누군가에게 그래 그렇게 해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이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논문인 거잖아. 그런 논문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막 EBS 문제를 보면 정말 개판이었어. 그러다가 언제부터 좀 유명한 작품들이 실리게 됐냐면 연계. 수능과 연계가 되면서부터 유명한 작품들이 실리게 됩니다. 지금 수능 연계가 70%지. 여러분 때까지도 70%예요. 지금 현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50%가 되는 거예요. 연계율이. 근데 연계율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50%가 연계가 됐든 30%가 연계가 됐든 중요한 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그렇지, 공부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연계가 되든 안 되든 몇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문학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배경 지식이 쌓였으면 지금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얘네들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왜 독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해? 독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독서가 수월해. 내가 잘 읽는 것만큼 점수를 낼 수 있어. 그런데 문학은 여전히 어렵죠. 그런데 3학년이 되면 3학년 때의 지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문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독서 지문을 읽느라 쉬운 문제들을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3학년 때까지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현실을 좀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2학년 말까지는 문법과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철저하게 익혀가야 돼. 그래야지 내년에 수월해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독서가 조금 쉬워질 텐데 오늘 문제를 풀 때 독서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일반적인 전략을 지금 요 순서대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쉽든 어렵든 국어를 한 지문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푸세요. 알겠어?
첫 번째, 국어 점수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를 다 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습을 했잖아. 이걸 내가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푼다고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읽고 문제를 푸느냐? 내가 읽었으니까. 다른 것과는 달라. 수학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혹은 해왔더라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가 금방 되죠. 이거 딱 보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 내가 안 풀어. 문제도 읽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국어는 지문을 읽기 전까지 그 지문이 어려운지, 문제를 풀기 전까지 그 문제가 어려운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한 지문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야. 실제로도 정말 국어에 대한 센스가 많지 않은 이상, 크지 않은 이상 시간 안에 여기 있는 문제 못 풀어. 봐봐. 나는 지금 너희들 가르친 지 벌써 몇 년 됐어. 2006년부터 가르쳐 왔는데 나도 80분 안에 문제, 75분에 간신히 문제를 푼단 말이야. 마킹하는 시간 빼면. 근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도 문제를 시간을 똑같이 재고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한 지문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푸는 거야. 그런데 정말 문제가 쉬워질 수 있잖아? 맞지? 그 문제가 쉬워졌다. 지문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한 지문이 생각보다 버리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 지문을 버린다는 생각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빨리 풀겠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풀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쉬워. 그러면 읽는 속도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진단 말이야. 너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까 왜 그러겠어? 지금 2학년 65분 걸리고 3학년 75분 걸리고 지금 사설 모의고사 내가 80분 90분 걸린다.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왜? 쉬우니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야. 고민할 게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문제에서 여러 번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진도 빨리 읽혀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 똑같은 문제인데. 물론 지문의 길이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실제 3학년 때 지문은 한 지문 정도가 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문을 합쳐봤을 때 한 지문 정도가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그 정도 시간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면 쉬울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버릴 지문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자고. 그래서 한 지문은 버리겠다. 당연히 어디서 버리느냐? 독서에서 버리면 좋겠지. 이건 어디까지나 3학년 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서는 차라리 문학을 버리든 문법을 버리든 그게 나을 거야. 왜? 아직 배경 지식이 안 써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쌓아갈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 9월에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다 풀겠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만큼은 제대로 풀겠다.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한 지문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한 지문은 독서에서 가장 긴 지문을 버릴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버려도 가능하냐면, 야, 내가 학원 그렇게 다녔는데 딱 수능을 봤더니 3등급만 나왔어. 그러면 학원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잖아. 내가 이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할 때도 최소한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2등급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지문을, 가장 긴 지문 하나를 버려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안정적으로. 운이 좋으면 1등급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전체는 작년과 재작년과 비슷한 그 난이도라고 한다면, 작년에 그 1등급 컷이 84점인가 7점이야. 84점? 84점. 그리고 올해 6월에 봤던 게 87점. 물론 3학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가장 긴 지문, 걔가 6문제가 들어있거든. 6문제 중에서 3점짜리가 하나인가 그래. 그러면 2, 5, 10, 13점이죠. 13점 빼면 얼마야? 87점이네? 지금 나머지 문제를 다 맞힌다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87점, 1등급이죠.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좀 쉬워졌어. 쉬워져도 87에서 90이야.
그럼 2등급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한 지문을 통째로 버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2등급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전제가 필요하죠.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한 문제를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을 때 2등급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떨어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화작문에서 한 문제 틀리고 여기에서 한 문제 틀린다고 좀 가정을 하자.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야. 만약에 화작문에서 2개 틀린다. 이건 등급 하락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쉬운 거에서 덜 틀릴 수 있게끔 최소한입니다. 그럼 2문제를 더 빼. 그럼 13점에서 5점을 빼자. 5점. 그럼 얼마야? 아까 13점이었죠? 18점. 그래도 82점이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2등급이라는 거야. 87점. 올해 6월에 87점이야. 작년보다 1컷이 올랐죠? 작년에 84점인데 올해 87점이야. 그래도 2등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화작문, 그 다음에 문학. 왜? 3학년 때 문학이 훨씬 쉬우니까.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작문까지 20분, 25분, 30분 이렇게 하면 75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문학에 익숙해졌을 때야. 이게 운이 안 좋으면 35분까지도 갈 수 있어. 운이 안 좋으면. 그렇다고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게 아니야. 조금 까다로워서 그래.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35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독서지 이렇게 되죠. 문학 지문은 4개가 나오고 독서 지문은 3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긴 지문 얘는 어떻게 30분이 되는 거냐면 7 아니지 8, 8이 16, 그 다음에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0분 나오는 거잖아. 왜냐면 가장 긴 지문이 거의 2배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 시간을 계산해 주면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지문 버리기로 했던 거잖아. 14분 버렸어. 10분 늘어나서 4분이 남지. 맞지? 이 4분을 차라리 화작을 조금 더 꼼꼼히 풀어. 그래서 지금 요렇게 풀린 것들 줄여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첫째, 내가 문제 다 푼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차라리 문학에서 한 지문을 버려야지 뭐. 문학에서 가장 긴 지문 있지?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고전소설, 고전시간 이런 거 어려워하면 차라리 그 2지문을 버려. 그 2지문이랑 가장 긴 지문이랑 비슷하니까. 그건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미리 좀 잘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덜 어려워할 수 있는 것 혹은 지금의 상태로도 풀 수 있는 것. 제가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얘는 한 16분이 걸렸고 얘는 23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얘는 22분이 걸렸거든요. 그럴 때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문학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학년 수준 정도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도 다 읽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고민한 것도 문제 덜어 있고. 그래서 한 23분 정도가 걸리더라고. 그런데 독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쉬웠거든. 뭐 그렇다고 올해 9월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접근법은 일정해야 돼. 그래야지 보완하고가 되는 거야. 한번 이번에 이렇게 풀어볼까? 다음엔 저렇게 풀어볼까? 그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다르면 향상이 잘 안 돼. 근데 오늘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3분의 2가량의 문제밖에 풀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니 내가 또 과제물을 주면 너희들에겐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여러분들 어차피 이 영상 녹화를 하니까 집에 가서 다음 주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주는 오늘 것보다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문도 이것보다 좀 더 길어.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영상을 보고 내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풀어야지 짜오면
그것만으로도 한 단계 한 걸음 나아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서는 시간이 여러분들 늘어날 수 있겠죠? 한 22분에서 24분까지.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을 22분을 넘긴다? 그럼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아니죠.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화자문에서. 더군다나 내 문법에 자신이 없다? 그럼 문법을 건너뛰어. 건너뛰고 다른 것부터 문제를 풀라고.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풀 필요 전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는 독서 3개 지문 다 풀어보겠다 해서 풀었어.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2개 넘게 틀리면, 그러니까 그래 2개까지는 틀릴 수 있지. 지문당 하나가 좀 안 되게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3개가 넘어가면 자신의 독서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화작은 앞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화작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좀 잘해야 되냐?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어. 화작은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지문으로 돌아온 횟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 또 보고 지문 또 봐야 돼.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 유형은 뻔해. 그 다음 두 번째야. 사실 화법과 작문 똑같아.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화법의 경우는 말로 표현하고 작문의 경우는 글로 표현하고 그 과정, 화법과 작문에서 요구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있어? 화법과 작문 이렇게 같이 있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교과서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독서에서 요구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잖아. 화법하고 작문에서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그러니까 청중과 독자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지. 내용 자체는 독서 지문보다는 당연히 쉽죠. 내용 파악은 당연한 거야. 내용 파악은 당연한 거인데 화법과 작문에서 거기서 뭘 요구하는 거냐? 거기에 얹어서 지금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야. 어떤 방법? 표현 방법이지 뭐. 비유적 표현을 썼느냐, 서술적 표현을 썼느냐, 대조의 방법을 썼느냐, 비교의 방법을 썼느냐, 정의를 내렸느냐, 아니면 시각 자료를 활용하느냐, 인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연습했던 것들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문을 읽기로 했었지. 봐봐. 지금 어디 있는 걸 보냐면 지금 2번 문제네요. 2번 문제.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 말로 바꾼 것 뿐이야. 계획한 걸 반영한 거.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역추적하는 거지. 1번 선택지 볼까? 학교 옆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디자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고 참석해 볼 것을 권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예요. 체험학습을 다녀왔으니 그때의 경험을 언급하며 경험 제시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중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거는 화법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작문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한 세트야. 하나가 되면 하나도 쫓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화법과 작문에서 틀린 게 있다. 한번 봐봐. 그 문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문제를 아마 처음에 잘 생각하지 않아서 틀렸을 경우가 상당히 높을 거라.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융합 지문이죠. 화법과 작문의 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가, 나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 나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가 읽고 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나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는 거잖아. 근데 보면 가 읽고 바로 4번과 5번이 해결이 될 거예요. 특히 5번 문제를 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A와 B. 근데 A와 B 다 어디에 있어? 가에 있지. 그러니까 B까지 읽었을 때 5번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 유형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중간에 끊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지문을 읽었을 때 이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지금 큰 문제를 봅니다. 4번에 7번 큰 문제. 가는 학생들이 실시한 토의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토의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토의에서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 토의에서는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이 지문을 볼 때는 여기에 좀 주목해서 봐야지. 떠오르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복습을 제대로 안 하는 거라고.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의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제야, 문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지. 그 다음에 해결할 거야. 근데 해결은 뭐야? 간단하다고 그랬잖아. 고등학생 수준에서 해결 방안이야. 원인을 분석했대. 그럼 뭐 하면 돼? 원인 없애면 끝이야. 해결이야. 그러니까 토의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원인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원인은 참여자,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달라. 참여자마다 입장이 달라. 어떤 것을 문제 삼느냐, 어떤 것을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최근에 토의 지문이 좀 어려워졌어. 어떻게 어렵냐면 마치 여기에 토론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잖아. 자신의 의견의 그 타당성을 높이고 상대의 의견의 타당성을 낮추는 것이 토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토론적 요소가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토론 참여자, 토의 참여자 A, B, C가 있어. 얘네들이 각각 나는 A가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B라고 문제가 생각해, 나는 C라고 문제가 생각해. 이게 예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A가 A라고 생각해. 그럼 B가 뭐해? B가 그래,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래도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B를 얘기할 때 A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A에 대한 판단,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추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C는 마찬가지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B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혹은 지적하면서 나는 A 의견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두 개 A와 B를 절충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엔 토의 지문이 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도 그런 요소들이 좀 반영되어 있어. 그러니 짝을 잘 맺어야 돼. 봐봐. 당연히 B에서는 B 의견 중요하지. 그런데 이 B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앞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지금 이런 지문을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온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 특히 화작의 경우는 뭐가 중요한 거였어?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다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영역이 헌법과 작문이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토의에서는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4번과 5번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를 볼 때는 이 큰 문제를 봤을 때 어때? 지금 이 토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토의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반영이 되는데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점에서 뭐가 달라졌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어야겠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다 반영되고 대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은 똑같아요. 앞에서 발표한 거랑 접근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8, 9, 10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어. 그 다음 문법도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와 관련되면
지금 11, 12, 13 지난 시간까지 해서 11, 12, 1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14번도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법 문제는 좀 그게 막 심하게 장난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것이 11, 12, 13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순서 그냥 여기 번호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독서도 좀 설명을 할 건데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글을 읽는 거의 정의부터 글을 읽는 거예요. 독해란 뭐였어? 내용 정리야. 지금 여기에 어떤 정보들 설명할 대상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데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어려워지잖아. 그게 무슨 정리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 내용 정리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조입니다. 이 글의 구조를 파악했는가. 그래서 우리 그 주간 테스트 보면 구조도에서 1문단에 2문단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거 자꾸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됐다. 그럼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네. 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경우, 하나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설명 대상이 여럿이래. 설명 대상이 A, B, C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읽고 난 다음에 공차가 남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과정과 원리에서는 순서와 인과였죠. 그래서 과정과 원리는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봐봐. 요거 얘기면 A, B, C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얘네들의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공통조각 차이점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정과 원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C에 해당하는 거 더불어서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이 순서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설명 대상이 3개인 것보다 지금 2개가 더 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거. 그럼 얘를 대충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사회지문 중에서는 경제.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과정과 원리를 다른 새로운 상황에다 뭐 해보라 그래? 적용해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읽고 난 다음에는 이 글은 이거구나가 돼야 돼. 이거일 때 어떻게 접근하고 이거일 때 어떻게 접근하고 이것도 나눠지는 것처럼. 지금 이 첫 번째 지문이 가장 긴 지문이야. 이제 이런 지문을 한 13분에서 15분 사이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설명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내. 왜? 너희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단순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개의 지문을 어떻게 한 거야? 합쳐놓은 거야. 2개의 지문 합쳐놨으니까 지금 절반 정도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니? 그렇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지금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지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지. 여기까지 읽고 끊고 여기에 지금까지 읽은 내용과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다시 지문 돌아야 돼. 이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지문은 끊깁니다. 그러면 봐봐. 아까 전에 이 긴 지문 날린다고 했었지. 3학년 긴 지문 날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날릴 때 내가 이제 연습을 잘해서 한 지문까지는 안 날려도 돼. 긴 지문이 남았어. 근데 이런 지문의 유형을 맞닥뜨리게 되면 한 지문 통째로 안 날려도 되는 거지. 절반이 해결이 된다는 거야.
절반도 더 해결이 됩니다. 왜냐? 문제를 볼까요?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어때? 이거 지금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절반이 아니야. 두 문제만 날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버릴 것들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돼야 돼.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걸 바로 문제 풀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보고, 그래서 1문단에서 뭐 얘기했고, 2문단, 3문단이 그래서 뭐가 나왔고, 그래서 이 그래서의 핵심 문장이 뭐구나 라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지금 읽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시간 10초면 됩니다. 10초.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지문을 나뉘어요. 지금 그 독서를 설명했으니까 독서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를 보냐면 11쪽입니다. 19번에서 32. 얘는 과학 지문이야. 딱 이거야. 과정과 원리. 봐봐. 이 과정과 원리에서 뭐가 중요해? 그래, 순서 인가가 중요해. 각 개념에 대한 설명은 덜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라는 거거든. 문제에서 요구한다면 돌아와서 확인하면 돼. 지문을 읽다가 그런 용어가 나오면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주면 된다고. 그게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지문에서 언급된 배경 지식. 배경 지식 그렇게 활용하는 거야.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 그 개념을 어떤 과정에서 쓰이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떤 원리와 관련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여주느냐, 앞부분에서 개념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설명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런 과학 지문들 혹은 기술 지문들이 많다. 얘도 좀 그런 측면인데 그것보다는 쉬워. 왜냐?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있거든. 되죠? 그 다음에 지문도 짧잖아. 지금 3학년이라면 29번 자리에 지문까지 있어야 돼. 거의 한 문단가량이 짧은 거라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37번에서 41번입니다. 37번에서 41번은 딱 얘야. 설명 대상이 여러. 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저 문학을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이제 독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냐면, 독해는 내용 정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택지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있는 것을 읽어낼 때 내가 그거 짝 맞추기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 지금 세 번째로 설명한 지문이 이게 A, B, C 이렇게 설명 대상이 나눠졌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그럴 때 선택지에는 A와 관련돼서 앞부분 주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술구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A와 관련된 걸로 들어가 있어야 이게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짝맞추기는 이런 짝맞추기인 거야. 그러면 선택지를 읽어낼 때 무조건 주어에 해당하는 것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걸로 나눠서 읽어야 돼. 그냥 그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따지면 오히려 여러분 헷갈려. 여기에 나오는 여기서 키워드가 A야. 앞부분에서. 그럼 당연히 이 뒷부분도 A와 관련된 뭐가 돼야 돼? 키워드들로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맞는 선택지야. 그런데 중간에 막 C에 해당하는 게 들어와.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라고. 그래서 독해에서 요구하는 거는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마치 뭐가 똑같아? 수학하고 똑같아. 수학은 숫자라는 거지 국어는 글자로 하는 거예요. 단어. 그러니까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에 들어있는 말을 따져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문학을 볼게요. 문학은 문학에서 요구하는 거. 문학 감상이라 문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시든 소설이든 똑같아. 오히려 뭐가 쉽냐면 소설이 쉬워. 뭘 상상하느냐? 장면을 상상해야죠. 장면을 상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지금 그 장면,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소설이 쉬운 거야. 왜냐하면 소설은 하나씩 다 풀어주잖아. 그래서 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다 어때? 함축이 함축. 생략한다고. 그러니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자꾸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를 볼 때는 어떻게 보기로 했어? 시를 볼 때는 한 문장씩 보기로 했던 거잖아. 한 문장 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시에서는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고. 시에서 화자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막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있어.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자꾸 어떡하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상상력이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시는 한 문장씩.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바꿔냈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 사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었던 거지. 화자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 그래서 선택지를 볼 때도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처리가 되는 거지. 그럼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 판단이 안 돼. 그럼 넘어가. 왜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죠.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주먹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런데 이 주먹이라는 사건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지. 근데 여기랑 이 모습이랑 같아 달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 그럼 틀린 거야? 아니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입장은 난 이렇게밖에 못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학은 모든 선택지를 다 읽어야 돼. 이건 판단이 안 돼. 내가 만약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틀렸어. 이거 틀린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 온다면 이 관점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이 안 돼. 안 돼. 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선택지는 건너뛰라는 거야. 그래서 문학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과 성향의 아이들에게는. 아니 이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문학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선택지로 고민하지 말라고. 그 다음 거로 건너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볼 때는 일단 긍정, 부정으로 좀 처리해 주시고 선택지에 사용되는 단어들도.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시점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지. 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팔 쪽이에요. 지금 이번 회차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가 작품도 그렇고 나 작품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을 되게 쉽게 풀어내고 있는 문장들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장면화가 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더군다나 지금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과 송수건의 까치밥의 작품은 우리 되게 여러 번 봤을걸? 그런데 작년 9월에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문학하고 문법은 배경 지식을 2학년 말 때까지 써야 되느냐? 그래, 봤던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학은 패턴화가 되는 거야.
근데 독서는 패턴화가 안 되거든. 매번 읽어야 돼, 매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 방법 똑같아요. 가 읽고 가와 관련되는 거 처리해 주시고, 나 읽고 나머지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에서 28번. 구쪽이네. 여기는 고전소설. 고전소설에서 주의할 거 첫 번째, 인물 처리. 한 인물을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죠. 내가 김종이야. 그런데 나를 김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김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김강사라고 부를 수 있고, 종쌤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 이름이 리안이야. 리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리안 아범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고전소설이에요. 한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소설은 그런 거 별로 없거든. 그래서 고전소설을 볼 때는 일단 그저 지금 이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으냐 따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시점 따져볼 거 없잖아. 대체적으로 뭐라 그랬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인데, 사실 고전소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고전소설은 줄거리를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이 비어있어도 된다는 거야. 막 현대소설처럼 혹은 시처럼 막 세세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좀 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 말하는 건 똑같아. 시에서 말하는 거랑 뭐가 똑같아? 그 인물의 말 속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뭐가 나올 거야? 긍정, 부정의 반응이 나올 거야.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 어렵지 않다고. 그 다음에 소설을 볼게요. 현대소설입니다. 12쪽. 현대소설은 고전소설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워. 소설적 장치들을 다양하게 쓰거든. 가장 여러분들에게 혼란 줄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올해 우리 3월에도 풀었던 거 뭐였냐면 불꽃이었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왜 그 6.25 전쟁에 삼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오고 불나는 거, 불 지르는 거. 그 지문이 꽤 까다로웠단 말이야. 왜 까다로웠냐면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현대소설에서는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거를 조금 주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야. 똑같아. 장면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반응이야. 반응.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거를 지문이 기니까 끊어가면서 어디에서 끊어가? 시간이나 공간이나 혹은 중략이 나오는 부분에서 끊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 끝까지 다 풀어. 여러분들이 골라서 먼저 그 풀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스탑워치를 작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선별한 문제들을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안 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 가서 마저 풀 거 아니야. 질문 나와도 되지.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지문에선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구나. 문제는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남이 한 질문이 나에게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지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풀면 여러분들이 지랄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